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이 일은 급하다고 본 듯합니다. 오늘 기무사 개혁안을 최종 결정했거든요. 사령부라는 형태만 그대로 유지하고 간판과 기능, 구성원까지 모두 다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중인 어제 국가안보실을 통해 기무사 개혁위와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각각 보고받았습니다.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편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기무사 혁신을 지시한 겁니다. 해체한 후 새로 편성한다는 의미로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한 겁니다. 즉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령부 체제만 유지하고 이름, 조직, 인력 구성, 기능과 임무 등은 모두 새롭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현재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거론됐던 국방부 기속이나 외청 독립 같은 나머지 2개 방안은 접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개혁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 대신 국방부로 귀속되지 않으니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 견제 기능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과제는 기무사와 정권의 유착 관계를 어떻게 끊느냐는 것으로 대통령 독대 기능은 없어지고 대신 민정수석실 보고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내의 계엄령 문건 작성자 등 불법 행위자들은 원대에 복귀해 수사를 받도록 하고 새로운 사령부 창설 준비단 구성과 그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대립했던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하극상 논란에 일단은 송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청와대는 그럼 송 장관은 개각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질 않았습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령 문건 보고 시간 등을 놓고 송영무 장관과 대립했던 이석구 기무사령관. 기무사령관한테 보고받았죠. 5분 받았다고 했죠. 한 5분 정도 제방이 있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립이 하극상 논란으로 번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령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새 기무사령관은 남영신 육군특수전 사령관으로 세 번째 비육사 출신 기무사 수장이 됐습니다.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업무 추진 능력이 뛰어나며 조직 관리 능력을 겸비한 장군입니다. 군 관계자는 육사 출신 사령관으로는 개혁 작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무사 감찰실장에 민간인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영무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기무사 요원들이 국방부 최초 조사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이 담긴 USB를 폐기했다고 한 게 거짓이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합동수사단 조사 결과 스마트폰 기록을 삭제하는 등 다양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데 기무사가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했을 때부터 특수단이 만들어졌을 때 그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민경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16일 압수수색을 통해 기무사 계엄령 TF 관계자들이 사용한 USB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계엄 시행 준비 관련 파일이 담겨 있었는데 국방부는 특수단이 꾸려지기 직전인 지난달 초 진행된 자체 조사에서도 이 USB를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TF 관계자들이 해당 USB 파일을 폐기해버렸다고 허위 진술했고 그 뒤에 진술을 번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특별수사단이 출범해 기무사 압수수색을 벌이자 해당 USB를 특수단에 넘겼다는 겁니다. 또 이들은 지난달 초 개인 스마트폰 파일을 전부 삭제했는데 단순 삭제가 아닌 특수한 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현재 이 파일들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증거인멸 정황이 속속 나오면서 당시 TF 최종 책임자였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구체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강원 참모장은 현역 군인입니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무사 참모장. 합수단은 문건이 최초 보고된 지난 3월부터
수사가 시작된 7월 사이에 증거인멸 시도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다음 주 월요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물어볼 게 많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특검이 출범 38일 만에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드루킹의 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입니다. 월요일 8월 6일이죠. 8월 6일 오전 9시 반에 특검 사무실에 출석을 해가지고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지시했거나 요청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인 김정수 변호사는 특검 사무실을 찾아 허익범 특별검사와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님께 변호사 선임됐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앞으로 수사 진행 경과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개발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받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측은 김 지사에게 물어볼 곳이 많다며 오랜 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오사카 총영사를 먼저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경수 경남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이미 작년 5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전후에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이미 1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말까지 나돌자 김 지사는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측의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먼저 제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 하면서 대가를 제안했다는 드루킹 진술 때문입니다. 김 지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먼저 제안하셨다. 이런 게 영장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인사청탁 당사자인 윤모 변호사가 청와대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았다는 새로운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윤 변호사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 3월 청와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인사 담당 부서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 아리랑TV 비상임 이사직을 제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특검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지사가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면서 특검과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여전히 더위가 이어졌지만 어제보다는 좀 주춤해진 듯하죠. 계속 오르기만 했던 최고 기온이 아주 조금이지만 꺾였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방학을 맞은 초등학교 운동장이 수영장으로 변신했습니다. 푹 찌는 더위를 식히려 이곳에는 개장 2시간 만에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숨 막히는 날씨에 시원하게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이겨봅니다. 1시간 동안 수영했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요. 시내 얼음 박물관은 뜨거운 햇볕을 피해온 피서객들로 붐빕니다. Outside is very hot. Inside very cold.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7.9도, 강원 영월이 39.5도 등을 기록하며 전국이 펄펄 끓었습니다. 최고 기온 수준은 어제와는 비슷했고 40도에 육박했던 그제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7일 입추가 지난 뒤에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최근 요 며칠 폭염은 강원 영서와 수도권을 달궜습니다. 태백산맥을 타고 내려온 뜨거운 동풍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바람의 방향이 어제부터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소백산맥을 지척에 둔 대구가 절절 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대구 도심. 열기 속에서 시민들은 너나 없이 휴대용 선풍기나 부채로 더위와 사투를 벌입니다. 지하철에서 나온 지 5분도 안 되는데 땀에 다 젖어가지고 빨리 친구들 만나가지고 시원한 데 들어가서 놀고 싶습니다. 그래도 대구는 이번 주엔 사정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서울보다 낮 최고 기온이 2도가량 낮았습니다. 일종의 팬 현상으로 인해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오며 데워진 동풍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쏟아지며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동풍이 약해지고 남서풍이 소백산맥을 타고 넘어가면서 내일부터는 남부지방, 특히 영남이 극한 더위에 노출됩니다. 서풍과 지역 효과가 더해지는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8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특히 대구는 후텁지근한 공기가 고이는 사방이 막힌 분지 지형이어서 내일 낮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또 인근의 경북 영천과 군위, 의성은 무려 4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발생한 13호 태풍 산산이 일본 동부 해상으로 북상하고 있어 더위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옷깃만 스쳐도 짜증이라는 말로 바뀐 하루였습니다. 불쾌 지수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조경진 기자가 짜증 덜 내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 사소한 다툼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막 싸우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평소에 이제 좋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괜히 막 짜증나서 말하게 되고.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시비도 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다 보니까요. 단순한 말싸움이 폭행 사건으로 이어져가지고. 폭염 속 불쾌 지수는 80으로 웃돌아 대부분 사람들은 불쾌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쾌 지수를 잡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18제곱미터인 오피스텔에서 10분 정도 에어컨을 틀었더니 습도는 63%에서 49%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선풍기를 돌렸을 때 더 시원하니까 에어컨 먼저 켜놓고 이제 1시간 정도 돌린 다음에 끄는 걸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매일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건너뛰지 않는 것도 불쾌지수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몸의 신진대사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수면 자체가 얕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는 충분한 시간, 최소한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위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 충동성이나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옷을 가볍게 입고 에어컨을 쐬고 있어도 힘든데 이 더위에 바람도 안 통하는 옷을 껴입고 40kg에 달하는 장비까지 착용하고 불 속에 뛰어들어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가 하면 땡볕 아래 광화문 광장에서 근무를 서던 의경은 쓰러졌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불길이 무섭게 타오르는 화재 현장. 하지만 소방관들은 불 옆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제 경기 파주시의 온도는 무려 37도. 이 무더위 속에서도 소방관들은 방화복을 입은 채 10시간 동안 불과 싸워야 했습니다. 30kg이 넘는 방화 장비에 폭염, 여기에 불길까지 겹치면 금방 녹초가 되는 건 당연합니다. 폭염과 그 화재 현장에 대한 이 열기 때문에 사우나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탈진 현상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장비를 착용하면 얼마나 더운지 장비를 입고 몸을 움직여봤습니다. 장비를 착용한 지 10분도 지나지 않았지만 온몸에는 벌써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습니다. 폭염이 야속한 건 경찰도 마찬가지. 뼈약볕에 자동차들이 열기를 내뿜는 도로 위에서 하루 12시간 가까이 더위와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1시간 일하고 10분 쉬는데 이마저도 교통량이 많아지면 휴식은 포기해야 합니다.
피부도 걸리고 땀도 많이 나고 하는데 차가 많이 막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빨리 정체를 해줘야 운전자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폭염이라도 나 자신보다는 시민의 무더위를 먼저 걱정하는 소방관과 경찰관들. 오늘도 사명감 하나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 잇따라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한반도 주요국 외교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현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재 기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도착 첫날부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싱가포르에 도착한 리용호 외무상은 잠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한 뒤 오후부터 본격적인 외교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입니다. 이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모두 5개국과 반나절 동안 양자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 외교수장들과도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외면을 받았던 지난해와 달리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후 확실히 입지가 달라졌고 자신감도 갖춘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에는 종전선언 지지를, 아세안 국가를 상대로는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관심은 역시 남북, 북미가 만나느냐죠. 아직 답이 없다고요. 네, 리용호 외무상을 만날 때마다 물었습니다. 남북과 북미 회담에 응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침묵했습니다.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옅은 미소만 지었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담 성사를 위한 양측의 물밑 접촉엔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조금 뒤 외교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갈라 만찬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조우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북과 북미 외교장관이 접촉하며 회담까지 성사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국제회의장에서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트윗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했는데 백악관이 친서를 받은 게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3번째 친서가 되는 거죠.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2차 정상회담을 언급한 걸까요? 김정은은 그동안 친서로 외교를 쥐락펴락했었죠. 김희경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1일에 친서를 받았고 곧 답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두 정상의 친서에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이 언급돼 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받은 뒤 트윗을 통해 곧 보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만큼 김 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계획된 건 없다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is not a second meeting that is currently locked in or finalized. Certainly open to that discussion, but there isn't a meeting planned. 오는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드는 이유입니다. 다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될 때까지 완전히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먼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The president won't be completely satisfied until all of Korea has been denuclearized. We're going to 북미 정상 간 친서를 통해 신뢰 분위기는 조성됐지만 실무 협상에서는 비핵화가 먼저냐 종전선언이 먼저냐를 놓고 본격적인 수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정몽원 전 회장의 추모식 참석차 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논의됐는지 관심을 모읍니다. 항상 북측도 여기 함께 했었으니까요. 김태일 기자입니다. 동해선 남북 출입 사무소를 통해 방북길에 올라 6시간의 체류를 끝내고 돌아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 회장의 방북은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입니다. 현 회장은 곧바로 금강산 특군의 온정각으로 이동해 고 정몽원 전 회장의 15주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북측에서도 맹경일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20여 명이 나와 추모식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아태 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금강산 추모 행사를 잘 진행하고 적극 협조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번 방북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에 대한 논의가 오갈지였습니다. 하지만 현 회장은 구체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대그룹의 남북 경협 파트너인 아태평화위 위원들이 추모식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얘기는 나누지 않았겠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금강산 관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 제재 틀 속에서 남북 경협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현 회장의 방문이 당장 금강산 관광 재개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로 공식 여름 휴가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데 남북 문제부터 개각의 인사 문제까지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송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휴가를 계룡대에서 보낸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대전 8경 중 하나인 장태산 휴양림을 산책합니다. 1,000주 정도가 되는 거고 이렇게 소나무 같은 건데 그렇게 안 돼 있어. 계룡대 인근 군시설도 시찰하고 쇼파에 앉아 독서 삼매경에도 빠졌습니다. 대통령이 읽은 책은 1980년 5월 광주를 다룬 소년이 온다. 방북 취재기를 담은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등입니다. 하반기 국정 운영을 고민하는 시점에 선택한 책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관심을 끕니다. 다음 주 업무에 공식 복귀하면 청와대 비서관 인선부터 단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설된 자영업비서관을 포함해 정책조정비서관, 연설기획비서관 자리 등을 채워 2기 청와대 업무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개각은 비서관 인선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 때 개각 폭과 시기는 협치내각 구성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의 환경부 장관설이 돌다 청와대는 물론 박 의원까지 부인하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개각의 폭과 대상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야 지도부 개편이 마무리되는 9월 초 개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졌는데 반면 정의당은 창당 이후 최고치인 15%를 기록하며 자유한국당마저 제쳤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5월 첫째 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83%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방선거와 북미 회담이 열린 6월 둘째 주에도 79%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제 이슈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경제 성장률 하락 등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7주 연속 떨어졌고 급기야 8월 첫째 주 60%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외교 등을 이유로 꼽았지만 부정적 평가로는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41%로 지방선거 직후 최고치인 56%에 비해 1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여당 지지율의 하락에 반사이익을 본 정당은 자유한국당이 아닌 정의당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조사에서 15%를 얻어 11%의 한국당을 제쳤고 2012년 10월 창당 이래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장례식은 끝났지만 추모 열기가 정의당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제주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열고 대의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대의원의 한 표는 권리당원 수십 명의 지지와 맞먹을 만큼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거의 권리당원 70명의 가치가 있다고 하거든요. 선거를 가를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받습니다. 당연히 후보들 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겠죠.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대표 후보 중 가장 나이가 젊은 송영길 후보는 재킷까지 벗어던지며 자신이 세대 교체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나이 63년생 56세입니다.
선배 세대를 잘 모시고 후배를 잘 이끌어서 세대를 통합시키고 경제 해결사를 자임하는 김진표 후보는 이해찬 후보의 불통 이미지를 지적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여당 당대표가 여야 충돌의 빌미만 제공하고 싸움꾼으로 비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욕먹고 대통령에게 부담 만들게 됩니다. 이해찬 후보는 작전에 말리지 않겠다는 듯 두 후보를 향해 원팀임을 강조했습니다. 수구 보수 세력은 우리 분열과 갈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김진표, 송영길 후보님을 모시고 중책을 맡겨 함께. 최고위원에 출마한 8명의 후보들도 제주 대의원들의 표심 공략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70만 명에 달하는 권리당원에 비해 대의원은 1만 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투표권 행사 비율은 오히려 더 높아 당권 향배를 가를 중요한 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은 광주, 전남, 전북에서, 모레는 세종, 충남, 대전에서 합동 연설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달리는 시한폭탄, 요즘 BMW 차량에 붙은 별명입니다. 그래서인지 국토교통부가 운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는데 운전자들은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대차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냐 이거죠. 신동규 기자입니다. 운행 자제 요청은 국토교통부의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됐습니다.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운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정 차량의 안전 문제로 정부가 운행 자제를 권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량 소유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대책으로 렌터카를 무상 제공한다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합니다. 차량 내시경을 통해서 이상이 없다 판단했을 때는 그냥 안전 확인증을 해서 종이 한 장만 주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오후 3시까지 렌터카 제공 현황은 775건에 그쳤습니다. 인력을 확충했다고 밝힌 콜센터도 불통은 여전합니다. 전화를 걸어봤더니 통화 연결음만 하염없이 흘러나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곧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을 생각하는 BMW 이렇게 나오는데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지 이게 좀 멘트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일부 차주들은 내년 4월에나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어서 화재 사태의 불길은 당분간 사그라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BMW 측이 일부 소비자에게 신차값 수준의 보상금을 주고 화재 사고를 무마했다. 쉽게 말해 입막음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건 BMW 화재 사고 집계에도 포함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불길이 집어삼킨 차량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올해 들어 27번째 화재가 난 BMW 차량으로 차종은 GT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 같은 차종의 한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자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BMW 코리아에 보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 임직원들이 운전자를 직접 찾아와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신차 가격에서 1,000만 원 정도 낮은 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재 원인을 파악해 보상액을 결정하는 통상적인 절차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사고를 덮는데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량 화재 사고의 경우 소비자 분쟁 조정원을 거치는 일반적인 절차와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원인 규명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래 했는 것 같은데. BMW는 이와 관련해 시장 가치에 준하는 보상을 해서 원만히 합의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MBN 취재진은 국토교통부에 이번 차량 화재가 공식 집계에 포함됐는지 물었지만 국토부는 며칠이 지나도록 답변조차 못 내놓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90년대 대표적인 인기 걸그룹인 SNS 출신인 유수영 씨가 도박 자금으로 수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SNS의 또 다른 멤버였던 유진 씨가 오해를 받자 스스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에 데뷔해 큰 인기를 누렸던 걸그룹 SES의 멤버인 슈 유수영 씨. 최근까지도 방송 활동을 이어가며 인기를 누리던 유 씨가 수억 원대 도박 자금을 갚지 못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난 6월에 카지노를 찾았던 유 씨가 큰 돈을 잃고 빚을 진 뒤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당 카지노는 외국인만 입장이 가능한 곳이었지만 유 씨는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 중 한 명인 박모 씨는 유 씨에게 도박 자금 3억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고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고소인 오모 씨에게서도 2억 5천만 원을 빌린 유 씨의 빚은 총 6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유 씨는 침묵을 지켰지만 SES의 다른 멤버 유진의 이름이 대상자로 거론되자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유 씨는 호기심에 카지노를 갔다가 큰 빚을 진 건 맞지만 모든 빚이 도박 자금은 아니다라며 빌린 돈은 반드시 다 갚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사기 혐의로 유 씨를 조사 중인 검찰은 상습 도박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로 무병장수한다는 말, 누구라도 현혹될 수밖에 없겠죠. 임상시험에 성공한 치료제라며 거짓 광고를 하고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네이처셀 대표 라정찬 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네이처셀 대표 라정찬 씨의 주가 조작 사건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네이처셀은 세계 최초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개발을 성공시켰다며 자체 온라인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고 4,000원대였던 주가는 9개월 만에 6만 원대까지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올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치료제의 임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약품 출시 허가를 반려하자 주가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가 주가 조작으로 2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에도 라 대표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라 대표는 지난 6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을 당시에도 불치병 정복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정말 우리의 불치병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보물이 다 발견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줄기세포 시술을 했다는 의혹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던 라 대표. 한때 줄기세포 신화의 주인공으로 불리던 라 대표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1회 미국 출장에 1억 3,380만 원. 한 번 유럽 지역 순방에 1억 365만 원. 우리나라 주요 광역단체장들이 쓴 출장비입니다. 한 언론사가 전임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4년 임기 동안 해외 출장 비용을 분석해봤더니 총 70억 3,716만 원, 횟수는 321번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많은 국민 세금을 쓰면서 도지사와 시장들은 어떤 성과를 냈을까요?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해냈다. 미국 주지사와 만나 인적 네트워크를 쌓았다. 지역 축제를 위해 그 나라 축제를 살펴봤다. 해외 유명 석학들을 만나 정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 자료를 요구하자 일자리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채워나가겠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한다며 성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답변만을 내놨습니다. 더구나 이 비싼 해외 출장 일정에는 대만 야시장 시찰, 와이키키 방문, 이런 관광 성격이 짙은 외유성 일정도 포함이 돼 있었죠. 보고서에는 현지 시설 방문, 우호도시 방문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저 국민의 혈세로 해외여행을 다녔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런 게 가능했던 건 자치단체장의 출장 예산은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의회도 양해만 구하면 되니까 비행기 1등석을 타도 되고 일정도 비용도 내 마음껏 늘릴 수 있는 거죠. 반면 지사가 취임 후
8년 동안 비행기 이코노미석만 타고 출장 인원도 최소화해서 경비를 아주 작게 줄인 곳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단체장의 모든 해외 출장의 사전 심사를 꼼꼼히 해서 어떤 목적으로 갈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누구누구 가는 게 적합한지 따져 묻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국민의 불신이 깊은 게 바로 고위 공무원들의 알 수 없는 해외 출장 비용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가는 게 맞겠지만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허투루 쓸 수는 없겠죠. 일부 지자체장들이 의리의리한 관사도 없애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공무를 빙자해 관광성 해외 출장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구습은 이제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민 코스프레, 이런 보여주기식 모습보다는 비행기 1등석 타지 않고 세금 아끼기, 이런 보이지 않는 진짜 모습을 국민들은 더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게 지자체장들이 선거에 나오면서 내건 시민 봉사를 진정으로 실천하는 길일 테니까요.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 행정처 간부가 청와대를 찾아가 외교안보수석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강제징용 소송을 앞두고 청와대와 상의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과 박근혜 정부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이 청와대에서 만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임 전 차장과 주 전 수석의 면담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남 시점은 2013년 10월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입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소송의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청와대와 논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뒷조사 문건을 작성한 김모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이 8년 연속 상승해 77%를 기록했습니다. 4명 중 3명 이상이 취업에 성공했다는 거죠. 올봄 졸업한 대졸자 56만 5천 명 중 43만 6천 명이 바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미루거나 또 안 하기로 한 사람을 제외하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일자리의 질도 좋습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이 41만 9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96%에 달하니까요. 잃어버린 10년을 딛고 일어난 일본 경제가 59개월째 호황을 이어가면서 주요 대기업들의 채용을 늘리고 있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고령화로 대학생이 줄어 취업률이 높아진 면도 있긴 하지만 최악의 청년 실업으로 고통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럽기만 합니다. 요즘 노후 관리를 위해 수익형 부동산을 사서 임대관리 업체에 맡기는 분들이 꽤 많은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을 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로 계약을 해서 중간에 전세 보증금을 가져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임대관리 업체와 전세 계약을 맺고 오피스텔에 들어갔다가 낭패를 본 한 세입자. 만기가 지났지만 업체는 목돈인 전세 보증금을 단번에 돌려주긴커녕 200만 원, 400만 원씩으로 쪼개 찔끔찔끔 입금했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겠다던 확약서는 무용지물. 알고 보니 업체가 집주인과는 월세로, 세입자와는 전세로 계약한 이중 계약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본인 같은 세입자가 하나둘이 아니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중 계약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다음 날 돈 준다 해서 또 뭐 상황이 또 바뀌어가지고 또 못 준다고 하고. 업체 측은 실무 직원의 착오로 전세 보증금을 늦게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혹해 업체와 덜컥 전세 계약을 했다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등록된 주택임대관리회사를 이용하고 처음 계약 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통화를 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쳐야 됩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임대관리업체 수는 4년 만에 11배 급증한 상황.
전문가들은 집주인 역시 업체가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논의해달라는 요청에 쇄도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기존 의결 아닌 8,350원을 확정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생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은 총궐기 선포를 예고했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물론 소상공인들까지 재심의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은 경제 및 고용 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30여 년 동안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고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17년과 비교하면 대략 30%, 2015년과 비교하면 50% 오른 수준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29일 총궐기 투쟁을 포함해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행정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을 들여 맞서 나갈 것이다. 전국 편의점 가맹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로서도 뾰족한 지원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선수들의 집중력도 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프로야구 중위권 팀들은 찰나의 방심으로 순위가 뒤바뀔까 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더위 먹은 야구장. 여름 레이스 중위권 경쟁에 불을 지핀 건 베프리카 삼성입니다. 전통적으로 여름에 강한 삼성은 7월에만 10개 구단 중 승률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때마침 마무리 조상 후의 공백에 신음하던 넥센. 믿었던 불펜진마저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며 삼성의 5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반면 여름 들어 두산에만 6연패를 기록하며 두산 징크스에 떠는 4위 LG. 어느새 5위 삼성에 3게임 차로 따라잡히며 가을 야구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기아는 양현종 헥터 필승조가 흔들리고 타선마저 부진하며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을 야구 진출 마지노선은 5위. 무더운 날씨 속에 자칫 더위라도 먹었다간 가을 야구 경쟁에서 완전히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아시안 게임 휴식기에 돌입하는 프로야구. 가을 야구의 향방을 결정지을 여름 레이스에 야구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요즘에는 가만히 있어도 덥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 일상이 돼버렸는데요. 이제는 폭염경보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서울 37.9도, 정선구는 39.6도까지 오르면서 더위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주말부터는 폭염의 중심이 남부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내일과 모레 대구의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서울은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긴 하지만 여전히 35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는 마치 거대한 가마솥이 된 것처럼 전국이 펄펄 끓었습니다. 반갑지 않은 신기록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도 서울에서는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3일째 초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도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더위는 심해집니다. 전주의 낮 기온 37도, 광주 38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의 아침 기온 29도, 낮에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면 절기 입추지만 35도 안팎의 폭염경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최근 한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판매하기 시작한 일명 독립운동가 도시락입니다. 윤봉길, 신채호, 손병희 등 독립투사들의 이름과 그 활동 내역이 소개된 스티커를 부착했는데 그 좋은 의도를 잘 살리려면 그 내용물 역시 이름에 걸맞도록 알차게 채워야 할 겁니다. 유명인의 연예인의 이름을 걸고 부실한 도시락을 만들어 애꿎은 사람 이름 바꾸겠다는 일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